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간추린 경제 뉴스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의 연방준비제도가 현지 시간 11일 현행 1.5%에서 1.75%인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지난 7월 말 이후 세 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하 행진을 끝내고 동결 모드로 전환한 것으로서 내년에도 금리 동결 전망이 훨씬 우세해 당분간 현 금리 상태가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뉴욕 증시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동결에 힘입어 사흘 만에 반등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0.1%, S&P 500 지수는 0.29%, 나스닥 지수도 0.44%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사 아람코가 현지 시간 11일 오전 사우디 주식시장에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아람코의 주가는 개장 직후부터 10% 급등하며 상한가인 35.2리알까지 급등한 뒤 장 마감까지 주가를 유지했습니다. 공모가로만 역산해도 아람코의 기업 가치는 1조 7천억 달러로 현존 최고가 기업인 애플을 앞섭니다. 아시아나 항공 매각을 위한 배타적 협상 기한이 오늘로 다가왔지만 바로 주식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현대산업개발은 공시를 통해 아시아나 항공 인수자금 조달을 위해 유상증자를 포함한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사흘 만에 반등이었는데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동결하면서 시장 안도감 나타냈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로 양시장이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이제 2100선 위로 올라섰고요. 코스닥 시장은 630선 눈앞에 두고 629선에서 어제 시장 종가가 형성됐습니다. 어제 아람코의 IPO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들 매도세를 나타내긴 했지만요. 어제 경제지표가 좋았기 때문에 시장 출발 자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서 삼성전자가 내년에 출시할 갤럭시 폴드2에 대한 물량을 지금보다 더 10배 많게 늘리겠다라고 밝히면서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 IT 부품주들이 강세를 보였고 시장 상승세 이끌었습니다. 시장 상황 나빠 보이지 않는데요.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1부에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다뤄볼 이슈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에는요. 요즘 겨울왕국만 얼어버린 게 아닙니다. 간밤 FOMC에서는 다시 한번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꿈쩍도 않는 금리, 시장에 미칠 영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플 주가가 올해 들어서만 72% 급등했습니다. 다른 인터넷 기업들은 3분기 이후 정체 양상을 빚는 데 반해서 애플만 독주하고 있는데요. 배경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타임에서는요. 시청자분들이 이때만 되면 기다리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바로 산타가 몰고 오는 산타 랠리를 기다리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MSCI 신흥시장 지수에 아람코가 연내 편입되면 산타 랠리에서 한국 증시만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 나옵니다. 함께 살펴보고요. 이어서 네이처셀은 검찰이 주가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정찬 네이처셀 대표에 대해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라는 소식에 어제 네이처셀이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함께 투자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인데요.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간밤에 가장 중요했던 이슈 다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FOMC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역시나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만장일치였다고 하는데요. 관련된 사항 좀 더 자세하게 좀 짚어봐 주시죠. 네, 아신 것처럼 FOMC 회의가 1년에 8번 열리고요. 최근 들어서 베이지북 미국 경제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서 FOMC가 3번의 기준을 인하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오늘을 동결했습니다. 동결의 의미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만큼 미국 경기가 좋아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판단이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에서 주식하시는 많은 분들은 이번에는 즉 12월 달에는 그 기준금리 동결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많은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신 것처럼 제롬 파월 의장이 이번에 동결에 대해서 코멘트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전히 시장에서 상당히 궁금한 것은 과연 그렇다면 올해 3번 우리가 지금 올 한 해 같은 경우에는 7월 달, 9월 달, 10월 달에 기준금리 내렸는데 과연 내리는 것이 맞았나 이런 어떤 의구심이 들 정도로 미국 경기가 상당히 좋아졌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제롬 파월 의장이 코멘트하고 있는데 저런 코멘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FOMC 사이트를 통해서 제가 좀 다운받은 게 있어서 이걸 통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이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요. 스테이트먼트의 내용을 좀 보시면요. 아무래도 많은 부분들이 보셨던 것처럼 여전히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경제활동이 좋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팁을 좀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이 과연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중요한 단어 이 중간에 그 센터 중간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에 그 FOMC 때는 동결하기로 했다 얘기하고 있고요. 얼마냐면 1.5부터 1.75 즉 현재 FF 즉 현재 기준금리를 현행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년 그러니까 2011년도에는 어떻게 할까 이런 부분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스테이트먼트의 주된 내용을 보면요. 통화 정책이 상당히 적절하게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시장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FOMC가 원하고 있는 2%의 어떤 물가 상승 이런 부분도 상당히 언저리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상당히 올 한 해 3번의 기준금리를 내린 것은 상당히 적절하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통상 기준금리 3번 내렸다면 통상 그 정책들이 6개월에 1년 정도의 어떤 롱텀으로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3번의 기준금리 내렸다는 의미를 보면 올해는 끝났지만 내년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큰 팁으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달에 나왔던 코멘트 관련돼서 불확실성이라는 문구가 삭제됐기 때문에 현재까지 트렌드를 보면 내년에는 기준금리가 동결로 갈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주된 어떤 이슈로 좀 커가고 있다 말씀 드려보겠고요. 중요한 것은 또 다른 얘기 있습니다. 지금까지 통상 FOMC 때 기준금리 할 때 보우팅 즉 찬성하는 쪽도 있지만 어게인스트 즉 반대 쪽이 있었는데 이번에 스테이트먼트의 내용 보면요 다 찬성하는 사람들이 답니다. 즉 만장일치로 이번에 기준금리 동결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통상 스테이트먼트 하단에 보시면 좀 의미 있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이걸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통상 이렇게 스테이트먼트가 나오고 나서 미국 경기가 어떻습니다 이런 좀 코멘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GDP에 대한 부분입니다. 즉 FOMC가 바라보는 그 미국 경기의 기본 시각이 올해는 미국 경기가 GDP가 2.2가 될 것 같습니다. 얘기 나오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내년에도 2.0 그리고 2021년과 2022년에도 현재 GDP에서 소폭이나마 즉 슬라이딩으로 떨어지지만 그렇게 큰 충격은 없다. 이런 부분들 보시면 여전히 미국 경기가 올해를 넘어서 내년도 좋아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전망을 좀 크게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려보겠고요. 또 하나 우리가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이 부분 보실 것 같습니다. 이 실업률 부분인데요. 통상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했던 것이 실업률 부분입니다. 즉 지금 3.6%의 실업률을 가지고 있으면 역사적인 최저의 어떤 실업률이기 때문에 올해도 3.6 그리고 내년에도 3.5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GDP도 상대적으로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실업률도 역사적인 저점이기 때문에 미국 경기는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얘기하고 있고요. 결국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다는 걸 보면 기준금리는 앞으로는 내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반어법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점도표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이게 점도표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 오늘부터는 이 점도표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결국 이번에 FMC 어떤 보도 멤버를 비롯해서 위원들이 올해는 어떨 것 같습니까? 내년은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런 어떤 점을 찍었던 것을 점도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요한 것은 2019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선이 동일합니다. 이 선이 동일한 밴드가요. 1.5에서 1.75, 즉 이 밴드에 움직이기 때문에 올해는 결국 기준금리 동결할 것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내년에 어떨 것인가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 FMC 위원 가운데 많은 부분들이 올해도 결국 1.5에서 1.75지만 내년에도 현행 상태로 가는 것이 맞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고 또 4명의 위원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는 한 번 정도 올려야 되겠다 얘기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2019년 이후에 2020년 그리고 내년 이후에 결국 기준금리가 조금이나 올라올 수 있다는 것을 보면 그만큼 미국 경기가 상대적으로 좋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반증이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뭐 CNBC를 비롯해서 몇몇 그 외국계 페이퍼들은 요 점도표를 보시면서 내년에는 모르겠지만 내후년부터는 조금씩 올립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제롬 파월 의장이 지금까지 통일되겠다는 얘기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기준금리 인하해라 이런 얘기 하더라도 미국 경기가 베이지북의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이후에 경기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상당히 그런 어떤 외적 변수보다도 경제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다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트렌드 보면 기준금리에 대한 방향성 결국 미국 경기가 얼마나 좋아지는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상당히 큰 이슈로서 작용할 수 있다 보겠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틀을 봐서는 올해 이렇게 나오겠지만 내년에 또 8번의 FMC 회의가 열릴 예정이고요. 내년에도 결국 기준금리가 동결이 되든 인하가 되든 인상이 되든 앞으로 또 이렇게 점도표가 나오는데 내년에는 결국 아직까지 뭐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15일 날 미국과 중국의 관세 부분을 비롯해서 수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변수는 상당히 예외적인 변수가 있겠지만 현재까지 미국 경기 트렌드를 보면 기준금리를 동결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려보겠고요.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영국의 보리스 총리 어떤 총선이 열리기 때문에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트렌드를 보면 그런 것은 외적 변수이고 제롬 파월 의장이 역시 중요하게 바라보는 것은 그만큼 경제 지표이기 때문에 경제 지표를 보면 내년에도 동결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 이번에 점도표와 그리고 오늘 나왔던 제롬 파월 의장의 스테이트먼트의 생명세를 보면 여전히 미국 경기는 좋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파월 의장은 인플레가 상승하기 전에는 금리 인상은 없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시장 측에서는 연준이 경기 자신감을 표명한 것이다라고 보고 상승폭을 확대시켰습니다. 종목별로 움직임은 어땠습니까?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 상당히 큰 이슈가 있었죠. 아시는 것처럼 어저께 저녁부터 오늘 매매하시는 분들 큰 특징 관련돼서 뭐 시장이 끝나기 전에 나와도 좀 이슈가 있겠지만 결국 기준금리는 동결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미 많은 부분들이 반영했기 때문에 주가가 오늘 어저께까지 이 거래를 하락이 위해 오늘 3거래일 만에 상승했다. 이런 부분들은 그만큼 시장에 많은 참여자가 알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또한 팩트 관련돼서 브렉시트 총선에 대한 리뷰를 좀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아신 것처럼 그 지난 직전 총리에 이어서 보리스 총리가 결국 또다시 지난 7월이죠. 영국의 프라임 미니스터 즉 PM이 됐습니다. 결국 그 보리스 총리가 됐던 이유가 뭐냐면 지난 2016년 열렸던 즉 브렉시트 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몇몇의 총리가 계속 바뀌었는데요. 오늘의 총선의 결과는 현재까지 뭐 나오지 않죠. 현재 영국 시간으로 보면 우리하고 지금 텀이 있기 때문에 현재 선거가 진행 중이지만 무엇보다도 오늘 미국 3대 지수를 넘어서 우리가 이슈가 되고 있는 관련돼서 영국의 증시가 오늘 상승의 모습으로 마감되고 있는데요. 잠깐 좀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FMC 관련돼서 이슈가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영국으로 즉 유로존으로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눈에 띄는 것들은 오늘 닥스 지수 관련돼서 어저께 저녁에 끝난 닥스 지수가 상승으로 마감됐습니다. 아신 것처럼 영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브렉시트발 악세가 상당히 커져 있기 때문에 과연 영국의 보리스 총리 이후에 총선에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닥스 지수가 상승했다는 걸 보면 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보리스 총리의 보수당이 압도적으로 상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어떤 반대적 기대감 속에서 독일 닥스 지수가 오늘 상승 마감했다. 이렇게만 드려보겠고요. 또한 그 유로스토 50 지수 그러니까 유로존 관련돼서 가장 우량한 50개 종목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12월 달 이후에 즉 그러니까 오늘 영국 총선이 열릴 것입니다.
이런 어떤 불확실성 속에서 예상보다 상승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유로존의 특징을 보면 오늘 그 총선이 어떻게 끝난다 하더라도 이제는 총선발 악재는 시장에 상당히 둔감하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좀 큰 이슈로 좀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또 다른 팩트 관련돼서 다우지수의 모습들, 그러니까 어저께와 그저께 이틀간의 약세의 모습을 딛고 오늘 상승의 모습으로 마감되는데요. 이제는 어떻게 보면 2019년도 올 한 해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것들이 결국 그 FOMC 때 기준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큰 이슈가 되고 있었습니다. 지난 2019년도에 우리가 3번의 기준금리 인하했는데 이제는 결국 그 미국의 어떤 제롬 파월 의장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걸 보면 올해의 시장을 이끌었던, 즉 중앙은행의 어떤 정책,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미국 증시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큰 이슈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올해도 뭐 40달이 남지 않았지만 내년부터는 중앙은행의 그리고 제롬 파월 의장의 이런 이슈보다도 이제는 미국 경기 그리고 세계적인 데이터가 어떻게 갈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다른 오늘 미국의 3대 지수를 바라보면서 통상 기준금리가 인하하게 되면 어떻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상당히 부정적이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오늘의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즉 1시간 전까지 트위터를 보면 이번에 FOMC 기준금리에 대한 얘기를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안 하고 있죠?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을 비롯해서 이제는 내년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이슈가 상당히 커지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부분보다도 이 탄핵 이슈로 넘어갔다, 이런 걸 보면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기준금리 인하해라, 뭐 기준금리 인하하지 않으면 미국 경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고요. 며칠 전에 미국 경기가 상당히, 미국의 증시가 좋아졌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또다시 미국 경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바이 아메리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고 않다는 걸 보면 내년에는 이제 중앙은행에 대한 어떤 이슈가 그리고 입김이 상당히 좌우질 것이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금리에 대한 코멘트를 안 하고 있다는 걸 보면 이제 미국 증시도 어떻게 보면 선거철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따라서 전적인 틀거리 관련돼서 일단 미국의 오늘 3대 지수의 어떤 소폭이나 상승은 이제는 FOMC가 이제는 올해 한 해 끝났기 때문에 전적인 리스크가 없어졌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려볼 필요인 것 같고요. 또한 영국발 총선의 결과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지만 이런저런 부정적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 닥스 그리고 프랑스 지수들이 소폭이나마 하락보다는 상승으로 모습 보였다는 걸 보면 이제는 브렉시트발 악재도 끝났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5일 이슈가 나오고 있죠. 그동안 우리가 미국과 중국의 어떤 그 협상 관련돼서 15일 날 미국이 중국을 향해서 고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또 다른 자료를 보면 부과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나온 이런 어떤 부정적인 이슈는 결국 우려감보다는 이제는 시장의 체계적인 리스크보다는 비체계적인 리스크이기 때문에 상승할 때 몰라도 하락할 때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하락했습니다, 그런 어떤 단순한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전체적인 리스크는 좀 없어졌다라고 보시는 것이 좀 더 적절한 판단일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좀 부분들 짚어주셨는데 영국의 브렉시트 같은 경우에는 현지 시간 12일,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간으로 저녁에 조기 총선을 치르게 됩니다. 투표 결과에 따라서 브렉시트 향방이 결정될 예정이어서 영국과 세계 각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관련된 내용은 다시 한번 내일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뉴욕 증시 좀 상황 조금 더 자세하게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주가가요, 올해 들어서만 72% 이상 급등했습니다. 다른 인터넷 기업들이 3분기 이후에 정체 양상을 빚는 데 반해서 애플만 독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경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자, 많은 분들이 애플의 상승을 과연 어디서 찾을지 좀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글로벌 참여자들이 애플의 주가가 왜 이렇게 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주된 내용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과 중국의 어떤 무역 전쟁 이후에 애플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의 주가가 상당히 급등했는데 얼마나 급등했는지 먼저 화면을 보시면서 좀 하나씩 좀 이슈를 좀 짚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몇몇 이슈를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애플의 주가의 모습입니다. 2019년 1월 달 1월 3일에 그 주당 142달러의 모습 속에서 최근 들어서는 오늘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주가 모습이 271달러까지 가고 있는데요. 몇몇 이슈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 1월 3일 날 142달러 됐을 때 이때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요. 아시는 것처럼 애플의 그 팀 쿡이죠. CEO가 이때 IR 때 이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 애플이 앞으로는 안 좋을 것입니다. 중국에 그만큼 미국과 중국의 어떤 무역 전쟁 때문에 우리 아이폰을 많이 못 살 것이기 때문에 애플의 주가는 안 좋을 것입니다,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오히려 주가가 상승했다는 거 보면 결국 애플의 주가는 팀 쿡 즉 CEO도 모를 정도로 주가가 상승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따라서 그렇다면 실적에 대한 리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실적에 대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통상 3분기, 4분기 엇갈리지만 애플 같은 경우에는 그 회계 연도가 결국 우리로 보면 3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7월달, 8월달, 9월달이 우리로 보면 3분기지만 애플 입장에서 보면 결국 4분기다. 이런 부분 단어 정리부터 해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이번에 그 미국 애플 입장에서 보면 3분기, 우리 입장으로 보면 4분기인데 단어에 대한 정리를 좀 빼더라도 애플의 어떤 이번에 애플 입장으로 4분기 실적을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전체적인 매출 관련돼서 이번에 페이퍼가 좀 영어이기 때문에 간단한 말씀만 드려보겠는데요. 전체적인 순매출이 이게 결국 밀리언이기 때문에 640억 불입니다. 640억 불이면 한국 돈으로 제가 지금 원달러 베이스를 보면 약 76조, 한국도 76조가 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몇몇 점 이슈를 좀 보시면 좋겠는데 지난 2018년도 4분기보다 매출은 소폭이나마 늘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중요한 것은 작년 애플 입장의 4분기보다 이번 4분기가 소폭이나마 늘었는데 애플의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는 것이 맞나 이런 부분들 재무적인 판단에 상당히 좀 고민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고요. 그다음 또 다른 모습 관련돼서 아이폰이나 소론 이런 제품들이 얼마나 팔렸나 세그먼트별로 구분한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아이폰 쓰기 때문에 아이폰의 어떤 매출이 상당히 늘었는데요. 유럽 같은 경우에도 아이폰 매출이 작년 같은 동기 대비보다 소폭이나 약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차이나인데요. 팀쿡이 이런 얘기했죠. 앞서 강조됐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때문에 우리 아이폰이 안 팔릴 것입니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보다 상당히 충격이 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 중국권은 아이폰에 충성도 있는 인물들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제품에 있어서 상당히 보안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저런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폰의 어떤 구매 충성도 높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또한 중국과 그 외 아시아권 같은 경우에는 예상보다 약세 모습 보이는데 눈에 띄는 것들은 중국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보다 그렇게 충격을 덜 받았다. 이런 부분들 강조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어떤 섹터별로 보시면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전적인 틀거리를 보면 작년 같은 기간 대비로 소폭이나 약세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맥이나 아이패드보다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이폰 12를 비롯해서 소위 어떻게 보면 이번 11월부터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애플 TV 등 이런 부분도 우리가 서비스라는 모습을 보이겠는데요. 결국 애플도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런 제품보다도 서비스를 강화하겠다 이런 부분을 나오고 있어서 이번에 상당히 실적이 좋아졌던 것들, 즉 작년 같은 기간 대비보다 실적이 좋았던 것들 서비스이기 때문에 서비스 부분들, 즉 그러니까 애플 TV나 애플 TV 플러스 등 소위 서비스 섹터가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다는 걸 보면 전적인 틀거리는 결국 애플이 이제는 제품보다도 또 다른 어떤 테마를 찾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결국 애플의 실적들이 상당히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차트의 모습으로 돌아가 보겠는데요. 올 한해 결국 그 애플의 주가가 왜 이렇게 상승했는지는 전혀 설명 못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려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또한 CNN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에 있는 페이퍼들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때문에 애플이 안 좋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또 다른 페이퍼, 즉 CNN이나 몇몇 페이퍼를 보면 그만큼 중국에 있는 소위 그 휴대폰 만드는 기업들이 애플에 있어서 제품 부분들이 상당히 종속적이기 때문에 애플의 주가는 미국과 중국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애플의 주가가 이 시간이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올 한해 들어서 결국 50% 이상 급등했는데 결국 국내 증시로 보실까요? 자,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상당히 좀 긍정적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2019년도 1월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만 원대,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5만 3천 원에서 결국 5만 원대로 내려갔다는 걸 보면 결국 이제는 그 넘버원인 애플의 어떤 아이폰 이외에는 삼성전자가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역사적인 이런 어떤 격차가 난다는 것은 가격 경쟁력보다 보안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국 애플이 글로벌 관련돼서 제품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결국 1위라는 것을 보면 결국 넘버원의 기업을 넘길 수 없다. 즉 어떻게 보면 결국 넘어설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을 삼성전자와 애플의 가장 큰 차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이슈 다뤄보고 왔습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펠리즈 투자리서치 김민수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 아람코가 IPO가 진행이 됐습니다. 상한가 기록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 MSCI 신흥시장 지수에 아람코가 연내 편입이 되면은 이 전통적인 12월 산타랠리에서 한국 증시만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좀 오버한 얘기 같고요. 아, 그래요? 네네. 결론적으로 예, 말씀드리면은 외국인들이 팔다 보니까 왜 이런 현상들이 나오나라고 여러 가지 고민하다 보니까 좀 넘어 거기까지 갔다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걱정을 키웠던 부분이 아닐까 생각은 들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 회사죠.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사우디의 돈 많은 부자들, 대표적으로 뭐 만수르도 계실 테지만 그런 어떤 대표적인 사우디를 어떤 지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국영 석유사 아람코가 이번에 상장을 했는데 전 세계 산유량의 10%를 담당한다. 그러면은 상당히 한 국가 한 기업치고는 위상이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사우디 타다울 주식거래소에 상장이 됐는데 지분이 1.5%가 공모가 됐고요. 일단 생각보다 좀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IPO 사상 최대 공모 금액으로 나오면서 256억 달러까지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2014년도에 알리바바가 250억 달러대로 좀 최대였었는데 그를 경신했다는 데서 시장은 또 주목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시작하고 보니까 개장 전에 상한가로 들어가는 10% 룰이 적용되나 봅니다. 그래서 상한가가 들어가는데 워낙 기대감이 낮아서 더 그러지 않았을까. 특히 그동안 상장된다 얘기가 상당히 많다가 이번에 어떤 진입을 하고 나온 변화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그래도 시장에서는 반응이 좋다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거기다가 공모가에 대해서 역산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기업 가치가 1조 7천억 달러. 그래서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비싼 몸값이 애플인데 1조 3천억 달러를 훨씬 넘는 모습으로 나가오면서 아마 이제 글로벌 최고 기업이 어디냐라고 하게 되면 기업 가치만 보게 되면은 이제 아람코를 대야 될 정도로 나오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여러 가지 IT나 서비스 쪽에 혁신을 가져가는 플랫폼 기업들이 시장을 주도를 했다라는 쪽에 대해서 약간 경종을 울리게 되는 또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관련된 기업 쪽에서도 글로벌 상위 5개 에너지사, 대표적으로 엑슨모빌이나 토탈, 그리고 로얄 더치셀, 쉐브론 이런 회사까지 다 합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이를 좀 초과하는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봤었을 때 에너지 기업 자체적으로도 상당히 위상이 크다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도 궁금하죠. 실적 같은 경우도 1월 달에서 9월 달까지 누적 매출이 2,400억 달러, 순이익이 680억 달러 이 정도라고 하게 되면은 단순하게 비교를 하게 되면 애플 대비해서 매출은 1.4배, 순이익은 2배를 갖고 있는 회사다라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렇게 비싼 게 맞겠죠. 근데 하지만 아직 지금 아람코가 어떻게 보면 재평가를 못 받았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는 유가의 동향과 함께 이어지는 여러 가지 뭐 정제 마진까지 나오는 변화들 그리고 화학업체 체인까지 영향을 끼쳤었을 때 아직 아람코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유가에 기반이 된 실적을 보게 되면 지금이 그렇게 비싼 가격대가 아니다. 오히려 유가가 올라가고 여러 가지 변화가 나왔을 때는 아람코가 훨씬 더 비싸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감도 반영이 돼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까지는 그냥 아람코의 소개였습니다. 근데 아람코의 상장으로 한국의 영향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이 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겠죠. 그쪽으로 봤을 때 아람코가 편입되다 보니까 말씀하셨던 MSCI 신흥지수 쪽에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가뜩이나 한국 입장 쪽에서는 신흥국 지수 쪽에서 비중이 축소되는 기조죠. 특히 중국이 A지수가 편입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점점 더 줄어가는 현상들이 나오고 있고요. 게다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가 상장되다 보니까 아람코는 지금 기준으로 한 0.44% MSCI 시장에 진입을 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 국가의 비중이 좀 더 늘어나겠죠. 그런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줄어드는 부분도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한국에 대한 비중 축소에 대한 패시브 자금 매도가 커질 것에 대한 우려감이 좀 높다고 보여지고 있는 부분들인데, 특히 5월 달과 8월 달에 MSCI 신흥국 지수 조정을 통해서 나왔던 흐름을 봤었을 때 중국 A주의 비중이 확대가 되면서 또 사우디아라비아도 늘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각각 2조 5천억, 5월 달에 2조 5천억, 8월 달에 2조 3천억 정도를 팔았는데, 지금은 한 20거래일 넘게 매도했었을 때 5조 원대가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결론적으로 얘기하게 되면은 이런 MSCI 관련된 흐름과는 약간 상관이 없이 한국 시장에 대한 매도가 더 컸다라고 보는 게 더 맞는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그냥 단순하게 패시브 자금들만 계산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약 한 2천억대 정도 매도가 다가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그렇게 되면은 어떤 패시브 자금과 관련돼서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게 매도를 하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또 우려감이 좀 컸었고 그에 따른 매도가 있었고, 그러면 이제 편입이 완료됐다. 그러면은 이제 외국인들이 덜 파느냐, 이 부분이 또 중요한 부분들이겠죠. 근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외국인들의 전략들은 그와 거의 유사하게 진행되진 MSCI 관련된 이슈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또 중국의 A주 편입이 된 이후부터 꾸준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거기다가 어떤 사우디아라비아도 아람코의 비중에 따라서 변화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 중기적으로는 여전히 불안한 요인들 중에 하나다라는 부분들은 맞는데요. 하지만 저희가 주식을 매매를 하거나 글로벌 자금들이 움직일 때 보면은 항상 어떤 패시브 자금이 상당히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항상 시장에서는 패시브 자금보다 또 반대로 얘기 되면 액티브 자금도 상당히 많죠. 그만큼 모멘텀 플레이를 하는 자금들도 더 크다라고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외국인들 매도세를 추정을 해서 같이 연결되는 부분들이 단순하게 MSCI와 관련된 부분들이다라고만 한정 짓고 대응하기는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일단 외국인 매도세와 관련된 부분들의 동향들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지만은 이 부분은 거의 끝난 악재라면 악재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 아람코는 상한가를 찍었지만 우리 시장의 네이처셀은 어제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라정찬 대표에게 징역 12년이 구형이 됐는데요.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속상할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될까요? 네, 지금까지 보유하고 계셨다고 한다면 조금 말이 안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네이처셀을 바라볼 때 이런저런 얘기로 이슈나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상황들이 많았는데 무리해서 그거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 투자 전략에 대한 방향성의 문제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일단 바이오주에 대한 여러 가지 최근 들어서 좀 안 좋은 얘기들이 또 나오기 시작하죠. 한편으로는 한미약품이 며칠 전에 사노피와 이 당뇨병 치료제 관련된 쪽에서 어떤 중단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이번은 또 네이처셀입니다. 대표가 징역 12년 그리고 벌금 300억 정도를 구형을 받으면서 특히 지금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이 조인트 스템이란 줄기세포 치료제인데요. 아직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는데 제가 알기로도 그때 같은 경우 강남에도 지사를 내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환자를 모집하고 아마 환자 모집한 부분들을 일본에 가서 또 시술하고 이런 현상들도 많이 좀 나왔던 부분들인데, 그 부분들과 함께 그러면 이제 약간 의료관리법도 위반이 되는 부분들도 나오게 되겠죠. 거기다가 또 주가 조작 가능성까지, 주가 조작에 대한 얘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차익과 벌금까지 부당이득 취득을 했다라는 관점들이고요. 추가적으로 같은 어떤 연관된 임원들도 3명이 동시에 비슷한 선고를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일단 기업의 입장 쪽으로 봤었을 때 물론 네이처셀의 입장 쪽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로 기술력을 갖고 있고 치료에 대한 효과를 보는데 왜 우리가 잘못됐느냐라고 얘기는 할 수 있어도, 쉽게 말씀드리면 절차와 방법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좋은 치료법이면은 절차에 맞게 그러면은 어떤 공정한 거래가 될 수 있도록 어떤 임상 실험을 거치고 그런 단계적인 개발을 통해서
어떤 식약처의 허가를 받고 그리고 더 좋으면은 또 미국의 FDA까지 뭐 신청을 한다든가 이런 어떤 정상적인 절차가 있었을 상황들인데 약간 좀 급하게 밀어붙인 경향들이 좀 높지 않았을까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제가 알기로는 효능이나 효과는 뭐 있다고는 알려지고는 있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어떤 시술을 받아본 사람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강조를 드릴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어느 정도 성과는 있었다고 보여진다고 하더라도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크다라고 하는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지금 이 바이오주와 관련된 쪽에 대한 시각보다는 네이처셀에 대한 악재에 대한 부담감들이 일단은 더 크다라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일단 그나마 좀 다행인 게 바이오주 쪽과 제약 쪽으로 어떤 이런 개별적인 이슈가 투자 심리를 전반적으로 악화시키지는 않았다라는 관점 쪽에서 제한적이라고는 볼 수 있는데 그런 관점 쪽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일단 그래도 뭐 해당 업체에 대한 시각이다라는 쪽으로 바라볼 부분들이고요. 특히 성과가 나오는 업체 중심으로만 한정돼서 종목들이 움직일 것이다라는 차별화에 무게를 두면서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들이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안 좋은 건 안 좋은 겁니다. 그런데 좋은 거 찾으려도 힘든데 안 좋은 거 가지고 혹시나 무슨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고 어떤 끝까지 잡고 있는다는 거는 약간 미련에 가까운 상황이다라는 쪽으로 생각하시면서 안 되는 거는 자르는 게 맞다라는 쪽으로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이처셀 이슈로 제약 바이오주 투자 심리가 동반 악화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원달러 환율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다시 한번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1,200원 선을 넘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원달러 환율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보고는 있는데 좀 불편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 원화 약세 움직임들은 일단 또 주식시장과 연결시켜서 보게 되면 외국인들 매도와 연결될 수 있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게 되면은 왜 원달러가 원화만 약세를 보이고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서 파느냐, 또 주식만 팔면 모르겠는데 채권까지 파느냐, 이 여러 가지 문제로 왜 한국이 그렇게 좀 취약하게 됐느냐라는 관점들로 바라보는 게 가장 맞는 이슈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일단 환율을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게 기축통화인 달러를 보는 게 먼저 중요하겠죠. 그렇게 되면 달러 인덱스의 추이를 먼저 봤었을 때 생각보다 달러화가 강세로 가지 않습니다. 뚜렷하게 강한 흐름들로 가서 상대적으로 원화가 약세다라고 얘기하면은 참 속 쉽고 비교하기 쉬울 텐데 또 그렇지가 않죠. 지금 기조를 보게 되면 달러 인덱스는 계속 약세 쪽으로 가다가 한번 고용 지표가 잘 나와서 반응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달러 강세로 가다가 또 이슈가 좀 잦아드니까 다시 어떤 주춤하면서 약세로 갈 기조가 뚜렷한데, 근데 그렇게 되면 연결시켜 되게 되면은 달러와 약세, 원화 강세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닌 부분들이 조금 더 의아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러면 또 하나 달러와 연동돼서 움직이는 대표적인 원화와 위안화 흐름을 보게 되면 또 미중 무역 간의 여러 가지 당사자인 위안화를 본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원화가 어떤 변동성이 더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만큼 지금 추이를 보게 되면은 어떤 원화의 약세 모멘텀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 더 크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이 아닐까로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시장도 같이 동반적인 움직임들이 나오는 변화로, 즉 못 간다죠. 환율이 약세로 가고 있는데 아직 좀 뭔가 다른 부분들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우려감들이 반영되면서 못 간다라고 보는 게 맞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원화 약세와 함께 외국인 매도세가 왜 이어지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체크를 해보게 되면요. 아무래도 무역 분쟁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지금 무역 협상이 된다 안 된다, 15일 날 얘기 나오고 있는 관세를 철폐할 것이다 말 것이다, 얘기는 많다고 하더라도 지금 흐름으로 보게 되면 무역 협상이 결렬됐었을 때 그러면 과연 위험 해지를 어디다 해야 될 것인가? 한국이겠다라고 하는 현상들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만큼 수출 주도형 국가다 보니까 어떤 대표적인 피해 국가라는 인식 쪽에서 이런 쪽으로 나오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아직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푼 게 아니죠. 특히
유럽에 대해서 수입차에 대한 관세를 다시 부과시킬 거를 논의가 또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 쪽에서 그렇게 되면 또 대표적으로 자동차 관련된 운수장비 업종 쪽에서도 부정적인 이슈인데 그를 대비해서 외국인들이 또 매도세도 업종별로 봤을 때 강화돼 있다라는 쪽도 한 번쯤 염두할 시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가 보기에는 외국인들 매도세가 가장 어떤 압박이 들어오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라고 생각됩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전통적으로 동맹이라고 하는 시각들에 대한 우려감이라고 봐야 될 부분들인데요. 일단 특히 가장 중요한 게 뭐 북한 관련된 이슈들은 뭐 거의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에 무게를 많이 싣고 싶진 않은데 더 중요한 이슈가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는 어떤 동아시아 쪽의 동맹이라고 하게 되면 한국, 미국, 일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함께 어떤 중국, 북한, 러시아를 맞서는 그런 어떤 국권은 동맹 쪽으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삐걱거리는 얘기가 많이 나오기 시작하죠. 특히 일본과의 여러 가지 수출 규제와 관련된 이슈들, 화이트리스트와 관련된 이슈들부터 삐걱대면서 최근 들어서는 또 미국과 방위비 협약과 관련된 쪽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저희가 알고 있는 동맹이라는 흐름들이 약간 생각보다 좀 우려감이 있게 가는 게 아닐까. 그렇게 됐었을 때 외국인 투자자 입장 쪽으로서는 이런 부분들이 약간 더 부담을 되면서 매도세가 좀 나왔던 부분들이 더 아닐까. 일단은 앞으로 사태가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는데 만약에 악화되게 됐었을 때는 그냥 있는 자금 날려버릴 것인가라고 하는 약간 극단적인 생각들이 먼저 가미가 되면서 일단 뺄 거 빼보자라는 관점들로 좀 나왔다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앞서 말씀하셨던 MSCI 관련된 리밸런싱 얘기는 더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업 실적 관련된 얘기들도 또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 물론 내년에 아직 변화 요인들은 있다고 하더라도 올해 당장만 보게 되면은 작년 대비해서 거의 20-30% 줄어든 실적 흐름들을 보여줄 걸로 생각되고 있는데 그러면 배당도 당연히 줄을 게 아닐 것인가 그런 우려감들도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흐름들은 약간 우려감이나 당장의 변화 요인보다 어떤 지금 올해 초에 샀었던 부분들을 좀 차익 실현하는 경향들도 같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만약에 반대로 상황들이 좀 개선된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동맹이라는 부분들과 무역 분쟁 관련된 얘기들 이런 것들이 또 안정적으로 펼쳐진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이어졌던 외국인 매도세가 오히려 숏 커버링이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또 반등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적 부분들 쪽으로 일단은 염두를 하고 정황적 쪽으로는 바라보고 있는데 아직은 이 부분이 시장의 주된 흐름들로는 생각하지 않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솔직히 지금 시장에서 바라볼 부분들은 경제 지표들이 솔직히 개선되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변화들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지금은 적어도 내년 상반기를 보면서 저점 매수 비중 확대가 맞다 이렇게 다시 한번 몇 주 전에 걸쳐서 강조를 계속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원달러 환율 흐름까지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펠리즈 투자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 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리보 박유라입니다. 찬바람이 불며 미세먼지는 사라졌지만 날이 추워졌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은 영하 3도, 춘천은 영하 6도,
강릉과 대구는 영하 2도로 영하권 추위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중북부와 일부 충남, 전북 북부 내륙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한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고 차고 강한 바람이 체감 기온을 떨어뜨리겠는데요. 평소보다 더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한편 일부 지역은 아침까지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여기에 강원 영동은 대기까지 묻혀 건조한 상태입니다. 시설물 관리 및 화재 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래도 이 바람이 미세먼지를 밀어내면서 오늘 대기질은 좋음에서 보통 단계로 깨끗하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산동반도 부근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맑은 하늘이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 영하권으로 시작하고 있고요. 낮에는 서울과 청주 5도에 오르는데 그치겠습니다. 동해안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 강릉과 속초 영하 2도로 춥고요. 낮에는 6도에서 7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남부지방의 하늘도 맑지만 종일 춥겠습니다. 아침 기온 전주 0도, 대구 영하 2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낮에는 10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서해남부 전해상은 아침까지, 제주 남쪽 먼바다는 오후까지, 동해 먼바다는 내일 새벽까지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물결도 최고 3에서 6m까지 매우 높고 거세게 일겠습니다.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은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과 일요일 아침에는 영하권 추위를 보이지만 당분간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며 크게 춥지 않겠고요. 내일과 모레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